월드컵 64경기를 모두 예상하고 분석하는 볼리TV의 신들린 기자들 제1일차. 오늘은 개막전 상대 카타르와 에콰도르를 분석해 봅니다. 분석은 김정용, 조효종 두 기자가 담당하겠습니다. 조효종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효종입니다. 네, 자 저희 신들린 기자들은 월드컵 모든 경기를 승부 예측을 포함해서 경기 프리뷰를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사실은 월드컵이란 대회가 전 세계인의 축제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보던 유럽 리그와 유럽 강팀들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당장 개막전 매치업부터 이 얼마나 생소합니까? 네, 두 나라 다 우리나라 축구 팬들 좀 익숙하지 않은 나라들이고 절대 결코. 네, 뭐 자국 리그 선수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잘 모르는 리그 소속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분석을 준비하는데도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개막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많은 축구 팬들이 보실 거란 말이에요. 네. 볼 때 더 재밌게 볼 수 있게 또 이제 승부 예측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승부 예측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자 저희가 이런 방송을 월드컵 내내 준비할 예정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자, 첫 번째 경기 어떤 경기인지 일단 간단한 정보부터 보죠. 이번 월드컵 개막전입니다. A조에 있는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경기고요. 자, 2006년부터 시작된 대회 전통대로 개최국이 개막전을 갖게 됩니다. 또 이제 같은 조에 네덜란드는 이제 조 1위가 유력한 강호지만 원래는 세네갈이 조 2위라고 많이들 생각했는데 사디오 마네 선수가 불참이 확정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원래 좀 부상 때문에 출전 가능성이 불투명했고 뭐 좀 토너먼트나 이런 데 가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가 있었는데 아예 이제 빠지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콰도르와 카타르는 같은 꿈을 꿀 겁니다. 조 2위 우리 거다. 좀만 더 하면 네. 2위를 세네갈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 생각을 할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에콰도르 카타르의 맞대결에서 이기면 그 순간 우리 2위다. 세네갈 쉬우니까 잡고 네덜란드한테는 우리 다 같이 다 지겠지? 이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훨씬 큰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서로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팀의 전력을 보죠. 먼저 개최국 카타르입니다. 카타르는 역대 개최국 중에서도 사실은 최약체로 꼽히는 그런 팀이에요. 그동안 개최국이 1라운드를 통과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지금 룰로 치면 16강에 못 간 거는 2010년 대회에 남아공이 유일했습니다. 많은 대륙과 많은 팀을 오가면서 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사실은 개최 당시에는 16강 못 갈 전력인 팀들이 많았거든요. 이를테면 한일 월드컵 때도 그렇죠. 한국이랑 일본이 그 전대들을 보면 16강 갈 나라라고 생각 아무도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갔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이제 본선 첫 승도 못했던 나라였는데 한국에서 월드컵이 열리면서 이제 개최국 버프를 받아서 이제 토너먼트 진출을 하게 됐죠. 네, 그거조차 못 받았던 팀은 남아공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번 카타르가 남아공에 이어서 두 번째로 조별리그 탈락할 거라는 분석이 사실은 지배적입니다. 국내의 많은 기사나 유튜브를 봐도 다 뭐 카타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썸네일 네. 보면 투가 이런 평가를 뒤집기 위해서 카타르가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파 위주로 강한 조직력을 갖췄다는 게 카타르의 특징인데 최근 3경기 포메이션을 보겠습니다. 3백을 쓰고요. 공격수 알모에즈 알리 선수가 거의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게 눈에 띄네요. 네, 뭐 알리 선수가 이제 카타르 대표팀 최다 득점자기도 하고요. 이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대표팀 경력을 쌓으면서 이제 카타르 주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알리와 아크람 아피프 투톱이 핵심 선수라고 보고 이 두 선수를 소개해 보면 말씀하신 알리 선수는 수단 태생입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카타르로 이주해서 카타르 유소년 시스템에서 성장을 했어요. 자, 85경기 42골. 와, 굉장히 많은 A매치 골을 넣으면서 만수르 무프타와 함께 카타르 A매치 통산 역사상 득점 1위를 공동 1위를 갖고 있는 선수고 이 선수가 이제 무섭다는 걸 우리가 한번 느낀 적이 있어요. 벌써 몇 년 돼서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지만 2019년 아시안컵에서 한국이 카타르에 졌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손흥민 선수를 땡겼어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되었던 그런 대회였는데 여기서 한국을 꺾고 올라갔고 득점왕과 MVP를 모두 이 선수가 차지했던 우승을 했어요. 카타르가. 그렇죠. 카타르 우승도 했고 이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한 게 뭐 한 4-5골 넣어서 득점왕을 한 것도 아니었고 무려 9골을 넣고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청팀 자격으로 북중미 골드컵에 작년에 나갔는데 또 득점왕을 했고요. 그리고 월드컵 직전 마지막 평가전에서 진짜 알바니아, 파나마, 온두라스 상대로 3경기 연속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네, 뭐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도 이제 득점력을 한층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겠죠. 네, 2010년 11월 평가전에서 한국 상대로 역시 득점을 한 바 있고요. 굉장히 무서운 선수다. 다시 달리 말하면 이 선수가 막상 월드컵 시작됐는데 다른 대륙의 팀들 상대로 본선 국제 경쟁력을 못 보여주면 카타르는 타격이 정말 큰 거죠. 이 선수의 증명해내느냐에 많은 게 달려 있다. 그렇죠. 뭐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큰데
이 선수가 이제 침묵을 한다면 사실 다른 크게 대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카타르는 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안이 없다라는 말이 왜 나왔느냐? 알리와 아피프가 투톱인데 왜 대안이 없냐? 이걸 말씀을 드려보면 아피프 선수는 도움에 좀 더 치중한 선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공격의 핵심이고 알사드에서 뛰고 있는데 이 선수는 유럽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스페인 라리가의 비아레알로 무려 비아레알로 그렇죠. 갔었는데 여기선 잘 못 뛰었지만 스포르팅 히혼으로 임대돼서는 그래도 라리가 물을 좀 먹고 왔어요. 네. 네, 뭐 경기를 이제 9경기라도 뛰었으니까 어쨌든 스페인 라리가 경험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시안컵 당시에 이제 알리가 득점왕, 이 선수는 도움왕을 차지하면서 찰떡 호흡을 보여준 그런 콤비입니다. 이 선수는 그리고 한국과의 이제 아시안컵 8강전에서 그때 한국 1대0으로 패배했는데 그 당시에 하템 선수가 중거리 슛으로 골을 넣었는데 네. 그 골을 어시스트했던. 기억나게 만들지 말라고. 사실 뭐 어시스트가 큰 비중이 있는 골이 아니었지만 중거리포였기 때문에 그래도 그 경기에서 이제 도움을 기록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흔히 말하는 안데르슨 0.9골 같은 그렇죠. 네, 어시스트. 그런 느낌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득점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공격수니까. 네. 카타르 리그 득점왕을 한번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카타르는 알려진 부상자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녹화한 시점까지는. 그래서 아마 최상의 전력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카타르 멤버가 이렇다면 이 팀의 특이사항, 어떤 점을 좀 전력상 참고하면 될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모든 걸 바쳤다. 국가의 어떤 축구의 모든 역량을 이 대회 한 점에 집중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카타르가 2022년 월드컵 개최권을 갖게 된 시점이 이제 2010년 12월이었는데 굉장히 일찍 결정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한국도 이제 같이 경쟁을 했었고, 근데 이제 한국 대신에 카타르가 최종적으로 이제 출전권을 따냈는데 이게 확정이 되고 나서 이게 지금까지 이제 카타르가 월드컵 한 번도 출전한 적이 그 당시 기준으로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대회인데 그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한번 뭘 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린 선수들을 많이 이제 데려오면서 이 대회를 집중적으로 준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카타르 스타스 리그라는 자국 리그가 굉장히 성장해서 마침 결승에도 가고 그 리그에서 뭐 권경원도 뛰고, 그렇죠. 뭐 정우영 선수, 네, 정우영도 뛰고 많이들 뛰는 걸 보셨을 텐데, 뭐 그전 남태도 있었고요. 네. 그 시기가 딱 이 2010년부터 그 이후예요. 그러니까 자국 리그도 성장시키고, 자국 유망주들도 성장시키기 위해서 유소년 시스템 확 개선하고, 뭐 그리고 차비가 가서 오래 그렇죠. 있었고, 알사드 말씀하신 그 바르셀로나 측과 깊은 커넥션이 있습니다. 카타르 에어웨이 바르셀로나가 그렇죠.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어스파이 아카데미 프로젝트가 카타르 내에서의 육성 시스템만 개선한 게 아니고 아예 벨기에의 오이펀이라는 구단이랑 자매 결연을 강하게 맺고 이 팀에 카타르 유망주들을 집중적으로 보냅니다. 유럽물도 먹게 하는 거죠. 다양한 루트로 유망주들을 집중 육성해서 이번 대회라는 한 점에 집중해 온 게 무려 12년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12년 동안 준비했다는 점이 있다면 대회 직전의 준비 과정을 봐도, 그러니까 지난 한 1년 정도를 봐도 카타르가 다른 나라들과 압도적인 차이를 가질 정도로 정말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일단 부족한 국제 경험을 채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특히나 월드컵 본선 직행팀은 예선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유럽 팀들이 네이션스 리그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유럽 팀이랑 A매치를 잡기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카타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카타르는 월드컵 유럽 예선 A조가 다른 조보다 한 팀 적었는데 그렇죠. 네. 깍두기로 들어갔어요. 네, 5팀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팀이 네. 돼서 6팀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비는 팀마다 카타르랑 A매치를 계속했어요. 네, 그게 뭐 순위에는 반영이 되지 않지만 카타르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기회가 됐죠. 네네, 뭐 유럽 예선 A조의 모든 팀들과 계속 A매치 대회마다 A매치를 할 수 있었고, 그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북중미 골드컵도 참가했고, 그 전에 2019년 코파 아메리카도 초청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데는 다 가면서 국제 경험을 최대한 쌓았고요. 그리고 이번 대회 전에 무려 6월부터 뭐 자국 리그 뭐 다 전패하고, 그렇죠. 시금을 전패하고 예, 오스트리아, 스페인, 카타르를 거치면서 엄청난 합숙훈련을 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한국도 합숙훈련 했지만 5달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이 나라는 이번 대회를 5달을 준비했어요. 네, 6월부터 이제 오스트리아를 시작으로 여기저기 이제 캠프를 오가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경기도 비공식 경기도 많이 치렀는데 뭐 우리나라 이제 이강인 선수가 소속된 마요르카와도 이제 경기를 하기도 했고 현재 클럽 팀이랑 경기를 엄청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굳이 뭐 대표팀이 아니더라도 대표팀이 이제 소집이 어려우니까 현지 뭐 클럽 팀이라든지 뭐 크로아티아 U23 팀이라든지 뭐 이런 팀들과도 계속 경기를 하면서 조직력을 끌어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A매치 횟수가 많은 것에서 나오는 조직력, 그 다음에 체력적인 준비 상태. 이제 수많은 어떤 유럽파 스타 플레이어가 있는 팀들은 오히려 그 스타 플레이어가 몸이 성하지 않은 채로 올 수 있지만 카타르의 모든 선수들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이번 대회에 임한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네, 큰 변수입니다. 그렇죠. 네, 월드컵에 최적화된 몸 상태로 대회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카타르가
몇몇은 거의 다 국내파기 때문에 에이, 이번 대회 최고 허접이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준비 상황은 정말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에콰도르를 볼 텐데 에콰도르는 사실 이번 대회 32개 팀 통틀어서 카타르 다음으로 무시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한 명 한 명 뜯어보면 얘가 에콰도르였네? 이런 선수들도 몇 명 있고요. 그렇죠. 생각보다 이제 우리나라 팬들한테 익숙한 선수들이 몇 명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일부 외신 기자들은 돌풍의 팀이 될 유력한 후보로 에콰도르를 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파 랭킹이 44위로 낮은 편이고 매번 남미에서 통과할 때마다 홈구장 고지 덕분이란 말을 듣는 팀인데 이번엔 왜 선전이 예상되는 건지. 자, 에콰도르의 강력한 수비가 특징이라고 외신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강력한 수비력이 드러나 있는 최근 3경기 포메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포메이션이 굉장히 안정돼 있네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4-4-3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미드필더 한 명 정도가 최전방으로 올라가서 수비할 때는 4-4-2 형태를 구축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핵심 선수로는 누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그림에서. 네, 뭐 유럽에서 이제 이미 유명해진 선수들이죠. 이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선수는 중원에 있는 카이세도, 모이세스 카이세도 선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라이턴의 카이세도. 네, 지금 브라이턴 돌풍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죠. 뭐 에콰도르에서도 이미 이제 중원의 핵심으로 발돋움을 했는데 이 선수는 이제 뭐 수비력도 갖췄고 공을 이제 전방으로 운반할 수도 있고 패스로 이제 뿌려줄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진 다재다능한 흔히 말하는 이제 육각형 미드필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에콰도르에서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건 에콰도르가 이제 알파로 감독 부임 이후에 세대 교체를 단행을 했거든요. 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선수들을 다 뭐 안토니오 발렌시아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을 대표팀 박지성 친구 발렌시아. 그렇죠. 맨유에서 같이 뛰었던 그런 선수들이 떠나고 이제 어린 선수들을 대거 등용을 했는데 이제 이 선수가 알파로 감독의 부임 첫 경기였던 아르헨티나전에서 만 18세의 나이에 A매치 데뷔전을 치른 미드필더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첫 경기부터 데뷔전을 치르고 지금 21세가 됐는데 한 2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벌써 A매치를 25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아주 집중 육성을 했군요. 다음은 이제 공격진에서 핵심 선수 한 명 꼽아주실 건가요? 네, 이제 공격수 중에 한 명을 꼽아보자면 에네르 발렌시아 선수. 이 선수도 이제 아마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실 것 같아요. 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뛰었었고, 웨스트햄이 있었나? 그렇죠. 네. 웨스트햄에도 있었고 에버턴에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현재는 이제 튀르키예 슈페르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이 선수 바로 작년에 김민재 선수가 막 페네르바체 입단했을 때 같이 뛰었던 그렇죠. 네, 한 시즌 같이 뛰었던 선수였습니다. 뭐 이 선수가 원래 포지션은 뭐 윙어를 볼 때도 있었을 정도로 이제 빠른 속도를 갖추고 있고 뭐 슈팅력도 겸비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에콰도르 전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33살의 베테랑 선수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대표로 활약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35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에콰도르 A매치 최다 득점 1위 기록. 통산이요? 네, 통산 A매치 1위 기록입니다. 통산 득점 1위 선수가 양팀 다 있네요. 그렇죠. 네. 이제 뭐 역사상 최고의 골게터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올 시즌에는 이제 유독 또 폼이 좋습니다. 뭐 터키 슈페르리가에서 12경기 13골을 넣어서 리그 최다 득점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에콰도르는 이제 아직 뭐 결장이 확정된 건 아닌데 결장 가능성이 존재하는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카를로스 그루에소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인데 남미에서는 이제 18경기 중 16경기에 선발 출장한 아주 카이세도 선수와 함께 중원 핵심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대표팀 합류 직전에 소속팀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리그 경기 도중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30분 만에 교체 아웃이 됐는데 뭐 끝나고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측에서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뭐 경미한 부상이고 월드컵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스쿼드에도 있고 그렇죠. 뽑혀기도 했고 했는데 이제 1차전부터 뛸 수 있을까? 이건 아직 확신은 들지 않는. 이런 선수가 정말 나라마다 있네요. 그렇죠. 네. 나라마다 좀 아쉬운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도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콰도르의 특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네. 에콰도르는 이제 현재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강력한 수비, 좀 끈끈한 축구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콰도르 올해 A매치 10경기를 치렀거든요. 이 경기에서 승리는 2승밖에 없는데 7무를 거뒀습니다. 우리가 골은 못 넣지만 골을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비긴 경기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최근 6경기에서는 한 골도 실점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6경기 연속 무실점. 그렇죠. 네, 월드컵을 앞두고 수비 조직력이 굉장히 올라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수비진의 핵심은 레버쿠젠 소속의 센터백 인카피에 선수. 토트넘이 이거 노렸던 또 선수죠. 나오는데 네. 지난 여름에 다 찔러볼 때 그렇죠. 특히 분데스리가의 수준급 센터백들을 많이 찔러봤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거론이 많이 됐어요. 네. 레버쿠젠이 근데 우리 팀의 미래이기 때문에 지키고 싶다면서 강하게 지킨 걸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이 선수가 또 크게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왼발 센터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왼발로 후방 빌드업에도 능하고. 콘테 그렇게 갖고 싶어했던 왼발 그렇죠. 센터백. 네. 제일 이제 필요로 했던 네. 이제 결국 랑글레를 영입했지만 그 자리에 이제 노렸던 선수고 뭐 토트넘뿐만 아니라 아스널에도 이적설이 나왔을 정도로 이제 팬들도 많이 들어봤을 그런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카피에를만 있는 게 아니고 인카피에를 중심으로 한 수비진 자체가 굉장히 끈끈하고 최근 A매치 실점이 되게 적다. 그렇죠.
이런 팀이 이제 남의 발목을 잘 잡죠. 그렇죠. 수비가 일단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뭐 한 방 골을 들어간다면 그리고 잠근다면 그럼 이제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돌풍의 주역이라고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특이사항이 있다면요. 근데 이 팀은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을 꼽아보자면 이 팀이 수비가 좋다고 했는데 굉장히 터프한 수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반칙수가 많은 편입니다. 제가 남미 예선 기록을 찾아봤는데 선수 개인별로 반칙수를 찾아봤는데 최다 10위 안에 무려 3선수가 들어있습니다. 남미에선 반칙 최다 중에서 10명 중에 3명이 에콰도르였다. 그렇죠. 뭐 브라질, 뭐 콜롬비아, 페루 굉장히 많은 팀들인데 그 중에서 한 국가에만 3명이 10위 안에 든 건데 모이세스 카이세도 선수가 2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루에소 선수가 7위, 그리고 왼쪽 풀백 자원이 에스투피냔 선수가 10위에 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반칙 수가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반칙들이 좀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진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뭐 에콰도르가 남미 예선에서 페널티킥을 총 5번을 허용했거든요. 이게 이제 최다 2위 기록인데 용케 통과했네 그래놓고서는. 그렇죠. 뭐 5번이나 실점을 그리고 그 5번 허용한 거를 다 실점으로 내줬습니다. 한 번도 막아낸 경우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경우에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실점이 적은 편이라서 최종적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더 우려스러운 점은 무엇이냐면 카타르가 또 페널티킥에 최근 좋은 기억이 많습니다. 카타르가 월드컵 직전에 이제 합숙훈련 기간에 평가전을 5경기 치렀던 때 3골을 페널티킥으로 넣었거든요. 그렇다면 승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두 팀의 경기 결과를 예측을 해볼 텐데요. 저희 승부 예측은 기본적으로 승무패로 이루어지고요. 승무패 얘기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부터. 네, 먼저 해주시죠. 전 에콰도르의 승리를 봅니다. 개막전 버프는 개최국 버프는 없다. 네, 개최국 버프 있지만 있지만 에콰도르도 허접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충분히 강하다. 사실은 이른발도 무시할 수 없다고 제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네. 수비진에 인카피에 있고 그렇죠. 중원에 말씀하신 카이세도 있고 공격진에 지금 터키 슈페르리그를 씹어먹는 공격수가 있다. 이런 어떤 척추의 조합이 있다면 아무리 카타르가 개최국이고 열심히 준비해왔지만 한 방이란 측면에서 에콰도르를 넘을 수 있는가? 쉽게 잡을 수 없는 팀이다. 네. 에콰도르가 어떻게 보면 기존 어느 때 월드컵보다도 유럽파들의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최상인 것 같아요. 예전에 유럽파 한두 명 그렇죠. 이런 적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 요새 포지션마다 굉장히 유럽에서 잔뼈가 굵은 선수들이 잔뜩 있습니다. 뭐 그런 선수들이 그냥 뭐 이름값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지금 소속팀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다. 그렇죠. 네, 뭐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최근 컨디션이 좋은 선수가 많다. 이런 점에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인카피에나 카이스도 같은 선수들은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이적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월드컵이 뭡니까? 쇼케이스가 되죠. 그렇죠. 예, 쇼케이스 트라이아웃이거든요. 저는 조금 안정적인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무승부에 이제 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왜죠? 일단 기본적으로 에콰도르가 전력 면에서 조금 우위에 있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카타르가 그만큼 좀 준비를 더 많이 했다. 조직력을 많이 끌어올렸다. 그리고 이제 주목해봐야 할 점은 개최국이 지금까지 월드컵 첫 경기에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남아공도 지진 그 않았군요. 와중에 남아공도 무려 멕시코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카타르도 심지어 이제 개막전 상대가 네덜란드도 아니고 세네갈도 아니고 에콰도르다. 이건 이제 그 개최국의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양 팀이 수비가 좀 강한 팀이기도 하고 수비에 치중하는 팀이기도 해서 0대0 무승부를 생각을 하는데 에콰도르가 또 실수로 페널티킥을 한 골 내줘도 뭐 발렌시아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한 골을 또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뭐 0대0 혹은 1대1 무승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대 대회라는 데이터까지 얘기를 하셨군요. 저희 이 자리는 없지만 저희 함께 앞으로 이 코너를 진행해줄 윤효용 기자는 카타르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질 않네요. 그렇죠. 다 하나하나씩 나왔네요. 네. 재미없는데? 재미없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가장 크게 틀린 사람을 저희가 마음껏 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신들린 기자들 이번 대회 내내 이어지는 코너입니다. 경기를 앞두고 정보가 궁금할 때 바로바로 이제 푸시에 뜨지 않더라도 꼭 검색해서 그렇죠. 찾아보실 만한 그런 내용으로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드컵 함께 재밌게 즐겨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